자, 첫 번째 질문. 리스브에서는 int 스트링과 같은 변수 종류가 없고 자료형이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리스브는 함수형 언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리스브 배울 때 자세히 간단한 실습도 하긴 할 텐데요. 리스브는 인공지능 언어고요. 프롤로그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언어고 인공지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심벌이에요. 심벌. 심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영어 단어 음, this is an apple 그러면 apple, 뭐 바나나, this 이런 심벌들 이것들이라고 하고요. 심벌에는 이렇게 어타믹 심벌들이 있는데 어타믹 심벌 외에도 뭐 정수, 실수 이것들도 심벌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형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 심벌이라서 정수든 실수든 뭐 스트링이든 뭐 스트링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APPLE 그러면 A, P, P, L 이 각각을 쪼갤 수 있는 게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심벌은 그 자체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플 자체가 APPLE 자체가 하나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타믹 심벌이라고 하죠. 어타믹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데이터의 가장 기본 자료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계산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포트란처럼 과학계산용이라면 정수실수, 뭐 사인, 코사인 이거 복잡한 계산 중심의 숫자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일 텐데 리스브는 그런 숫자 처리 중심이 아니라 심벌릭 프로세싱, 심벌을 처리하는 뭐 번역을 한다든지 This is an apple 그러면 이것은 사과다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이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의 자료 구조로만 통일되어 있죠. 또 이제 그 기본적인 어타믹 심벌 가지고 어타믹 심벌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구조체랑 유사한 이런 복잡한 게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그 어타믹 심벌들을 두 개 이상 나열하는 리스트 형태로 해요. 그래서 nested list. 그래서 그 애텀들만 나열하는 것은 simple list가 되는 거죠. 1차원 배열처럼. 근데 이제 리스트 자체가 리스트의 엘리먼트가 되면 nested list 형태가 되는. 그래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은 리스트예요. 기본 자료는 어타믹 심벌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용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가나다로 하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네요. 네.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객체지향 언어가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줬네요. 이 부분도 이제 맨 뒷부분에서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그럴 내용이긴 한데 우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기의 객체지향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죠. 맨 초기의 객체지향 언어는 스몰톡이라는 언어로부터 객체지향 언어가 시작을 했는데 스몰톡이라는 언어는 AT&T 벨랩에서 언어이기도 하고 운영체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야, 고급 언어이면서 고급 언어이면서 운영체제일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림 운영체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요즘 윈도우처럼, 그림 아이콘 이런 게 전혀 없던, CMD 창 여러분들 가끔 사용하시잖아요. CMD 창,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CMD 창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 컨솔 창이라고 얘기도 하죠. 서버에서. 여기에서 모든 작업을 하던 뭐 그림이 GUI가 없던 시절에 그래픽 하려고 하면 막대 그래프 하나 그리려고만 해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그림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라고는 작업을 한 팀에서 시작을 했어요.
AT&T 벨랩 연구원들이. 그런데 요즘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윈도우처럼 윈도우 운영체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면 코딩을 할 때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당시에는 C, C++, C++ 없던 시절이죠. C 언어, 파스칼, 코볼 이런 시절이었는데 시스템 소프트용으로 C 언어가 가장 적합하겠죠. 운영체제 개발하는 데는. 그런데 C 언어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픽스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는 얘기는 C 언어의 그래픽스 기능,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들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 만들고 이런 거 하려면 너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운영 체제에서는 이렇게 CMD 창이라든지 저게 왜 없어졌을까요? CMD 창이라든지 이렇게 웹 브라우저라든지 대부분 네모 박스죠. 또 여기 이 메모장이라든지 그런 이게 각각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모양이 비슷해요. 일단 사각형이고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배경색이 까만색이고 하얀색이고 뭐 여튼 등등 위에 메뉴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래 메뉴바가 상태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매우 많이 그려야 되는데 또 아이콘도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들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는 그 아이콘 만들고 이렇게 창 만들고 또 이제 이런 메뉴 만들고 메뉴가 어디 갔나요? 뭐 여기 메뉴바가 갑자기 없어졌네. 이런 메뉴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 많은데 여기에 적합한 언어가 C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림 운영체 개발에 편리한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운영체 개발에 적합한 언어부터 설계를 해요. 그게 스몰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몰톡이라는 언어를 설계를 해서 컴파일러도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림 운영체제도 개발을 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고급 언어 이름도 스몰톡이고 그 당시 개발했던 그림 운영체제 이름도 스몰톡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림 운영체제가 그 스몰톡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 약해서 그 스몰톡을 운영하려면 너무 느려요. 너무. 만약 이 느리지 않게 컴퓨터 성능을 올리게 되면 컴퓨터 값이 너무 비싸져요. 너무. 그런데 그런 그림 운영 체제는 우리 컴퓨터 개발자들은 그림 운영 체제를 별로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리눅스 같은 그런 콘솔에서 작동하는 그런 운영 체제 정도면 그 당시에 개발자들은 별 무리가 없는데 매우 비싼 값이 뭐 10배, 20배 되는 그런 고성능 PC 값이 비싸서 구입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구입해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 제품화돼서 활용되지 못하고 대신에 AT&T 벨랩을 방문한 그런 방문객들한테 우리 벨랩은 이런 그림 운영 체제도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스몰톡으로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그때 객체지향 언어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는 주로 하나의 방금 얘기했던 이런 창처럼 비슷비슷한 창들처럼 공통된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derived 클래스 그 파생되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렇게 이제 클래스들을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림 운영체를 만들었을 때 필요했던 순수한 객체지향 개념 베이스 클래스, derived 클래스 그리고 멀티 스레딩, thread로 실행한다라는 것은 method죠. A.B.C. 뭐 print 뭐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의 개념이 객체지향인데 그 순수한 객체지향 언어
언어를 만들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기존의 명령형 언어 스타일, C 언어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포트란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절차적으로 if면, form은 뭐 수식 계산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명령을 나열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순수한 객체적 언어에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method call 순서로만 돼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A.B.C. 이런 형태로 실행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맞추어서 그 객체적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초기에 출발할 때는 항상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현실적인 면,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객체적 언어하고 현재 C++, Java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렇게 발전 과정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도 그렇지만 순수한 함수형 언어 또 실제 리스프에서 커먼 리스프로 발전된 개발에 편리한 그런 언어는 또 하이브리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가 객체적 언어인가요? 어떤 언어죠? 그래서 혼합형 언어죠. 왜? C 기능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C++이라고 하죠. C++ 안에 C 언어가 들어있고 C++ 안에서 우리 C 언어 그냥 코딩하듯이 순서대로 명령만 나열하는 입출정문, scanf, printf, 뭐 if문, form은 나열하는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객체적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클래스 기능하고 명령형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C++도 마찬가지죠. 예. 다음 질문은 언어를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형 이렇게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표현을 했는데 분할로 표현될까요? 즉 논리형 언어이면서 함수형 언어인 언어는 없을까요? 논리형 언어와 함수형 언어는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서 두 개를 합한 논리형 플러스 함수형 언어는 만들어지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리 필요성이 있을 때 항상 만들어지는데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 파이썬 배우시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파이썬은 그 네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어떤 언어예요? 혼합형 언어예요. 객체지향을 언어라고 한다면 파이썬을 그러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클래스만 사용하셔야 객체지향 언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램 짤 때 클래스만 정의를 하고 클래스 object.method 형태로 실행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A는 100, B는 200, if은 form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기능은 명령형이죠. 즉 여러분들 파이썬 사용하실 때 명령형 기능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은 클래스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형 언어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언어에 따라서 함수형 기능, 논리형 기능이 추가된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 언어들은 등장한 지 몇 년 안 된, 한 5, 6년, 최소한 10년 이상 안 된, 5, 6년 정도 된 이런 언어들. 대표적인 게 Go, Swift, 뭐 Rust, Kotlin 이런 언어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언어들은 함수형 언어 기능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금 얘기했던 러스트, 커틀린, 뭐 스칼라 이런 언어들은 스칼라는 객체지향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함수형 언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 논리형 기능도 살짝 들어가 있고 러스트, 커틀린, 뭐 이런 언어들은 명령형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함수형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등등 함수형 언어만의 특징의 기능들이 우리 개발자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함수형 기능이 있으면 어떤 지식 처리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 짤 때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기존의 명령형하고
객체지향 언어로만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알고리즘도 복잡해지고 개발 기간도 몇 배가 걸려요. 3배, 4배, 5배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인공지능 관련된 함수형 기능으로 그다음에 매우 편리한 기능들이 이 최신 언어에서 도입이 되면서 그 관련된 기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n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개발 속도로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신형 언어들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러면 함수형 논리형 언어 기능이 왜 10년 전,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기능을 코딩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인공지능 일반적인 C++, 이나 뭐 자바 객체적 언어 사용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래밍 할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최근 뭐 머신러닝, 딥러닝이 한 10년 전부터 뜨면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보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의 함수형 기능, 논리형 기능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언어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 함수형 언어의 그 개정문, 치환문, 어사이먼트가 없어요. 네, 원래 순수한 함수형 언어에서 그러면 랜덤 함수 같은 함수는 함수형에서 어떻게, 네. 함수형 언어는 함수 콜로 돼 있어요. 함수 콜로. 그러니까 그 점에서 객체지향 언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객체지향 언어에서 메서드 콜로 돼 있잖아요. A 메서드 순서가 거꾸로인가요? 어쨌든 A.B.C. print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명령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A 명령, B 명령, C 명령, 뭐 프린트 명령이 있었다고 치자. 그것을 명령 언어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명령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가 명령 언어인데, 객체적 언어는 그게 아니라 A.B.C. print에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해서 그 결과물이 다음 메서드 전달되는 이런 형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실행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함수형 언어도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면 함수형 언어에서는 이게 모두 다 ABC 프린트가 모두 다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네.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를 순서대로 실행하는데 바로 함수콜이에요. 함수콜.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문장이 없어요. 문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명령 언어들은 문장이잖아요. 치환문 문장, if문 문장, 뭐 form은 문장, while은 문장이잖아요.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인데 순서대로. 근데 함수형 언어는 그러니까 순수한 함수형 언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개념이 없고요. 모두 다 함수예요. 함수인데 함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호출은 순서대로 하죠. 근데 A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B로 전달해서 B를 실행하고 또 전달해서 C로 실행. 물론 전달할 게 없으면 전달 안 해도 돼요. 전달 함수의 값이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함수 콜을 시퀀셜하게 함수만 있는 그런 언어가 함수형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함수 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랜덤 함수를 물어봤습니다. 랜덤 함수 얘기부터 할게요. 랜덤 함수도 필요하면 ABC 순서에서 만약 중간에 랜덤 함수 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실제 함수 콜 할 때는 인자를 줄 수가 있겠죠. 뭐 인자가 하나 필요하면 하나 주고 뭐 2개 필요하면 2개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돼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인자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랜덤 함수 중간에 실행이 필요하다면 뭐 그 필요한 시점에 랜덤 함수를 콜하면 되고요. 여튼 다음에 이제 그 함수원에서 치환문이 없을 때 그러면 A는 100, B는 200, 그다음에 뭐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저장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하지요? 라는 부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알아서 저장을 하긴 해요. 그런데 명시적인 변수
사용하는 것이 변수 A는 100, B는 200, 뭐 A, B는 정수형 또는 뭐 실수형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내부적으로는 뭐 알아서 자동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값을 사용하긴 해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질 않고 그 뭐 A는 100이라는 문장, B는 200이라는 문장들을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또 아까 객체대항 언어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함수형 언어만으로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실제 함수형 언어가 설계되고 사용할 때는 하이브리드 언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는 함수형 언어 스타일이지만 명령형 언어 스타일로 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복문도 원래 리커시브 함수로만 구형돼야 되는데 포문에 해당하는 반복문을 쓸 수도 있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답변이 조금 너무 길었나요? 답변했고요. 데이터 추상화하고 데이터 추상에서 단위 추상화, 제어 추상화는 단위 추상화 부분은 동일하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 추상화가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이진수 수치 데이터를 10진수로 바꾸는 거. 문자도 이진수 비트로 표현한 것을 스트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추상의 최소 단위인데 그 다음에 잠깐만 데이터 추상화의 데이터 추상 다른 문제인데 제어 추상화의 단위 추상 단위 추상은 제어 추상화의 단위 추상화는 동일한 건 아니죠. 하여튼 데이터는 데이터 부분을 뭐 10진수로 표현하거나 스트링 문자 열로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제어 추상화는 사실 단위 추상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2개 이상의 문장들을 우리 사람한테 익숙한 그래서 그 PDF 파일 내용에 간단히 있는데 값을 주어서 add 한 다음에 store 하고 그러면 x는 x 더하기 3 그런 것을 어셈블리어는 3개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고급 언어가 이제 추상화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고급 언어에서는 x는 x 더하기 3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 추상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레벨은 if, else,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구조적 추상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닛 추상화가 있죠. 뭐 클래스 패키지와 같은 더 큰 레벨의 추상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논리형 언어는 선언적 언어다라고 했는데 반복문이 있으면 이 부분 이제 함수형 언어랑 비슷한 설명이 되겠네요. 네. 논리형 언어의 경우에 논리형 언어는 그러니까 썸메이션이라고 한다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그런 썸메이션이 있다면 1부터 1까지의 더하는 결과는 1이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뭐 2를 또 한 번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튼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1부터 1까지의 합은 1이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의 합은 리커시브하게 1부터 n-1까지 합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1부터 n, 정의가 됐을 거고요. 1부터 n까지 합은 1부터 n-1까지 합 더하기 1. 이 얘기를 잘못했네요. 네, n을 더해야 되는 거,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돼야 되는 거. 다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부터 n까지 합이 정의가 된다면 그렇게 1만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해요. 그렇게 정의하는데 그 부분을 선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이 선언을 할 때는 뭐 꼭 하나로만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즉 1부터 1까지 합은 1이다. 1부터 n까지의 합은 n 곱하기
1부터 n-1까지 합이다. 이렇게 두 개의 디클레러티브한 문장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3개, 4개, 5개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명령 언어 기능인 반복이라든지 또 순서대로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살짝 제공을 해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또 널리 언어 프롤로그를 이용해서 뭐 소팅을 하든지 할 때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널리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니죠. 널리 언어를 잘 사용하려면 널리 언어의 그 선언적인 기능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을 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널리형 기능 사용하면 매우 편하고 쉽고 한 50줄로 짜야 될 것을 한 7줄로 짤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널리형 언어 기능으로 막 아무리 하려고 했더니 더 복잡해지고 라임수가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함수형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 다음 문제. 함수형 논리형 언어는 폰 노이먼 아키텍처 관련이 없고 사람 관점에서 구현된 그런 언어이지요. 머신 인디펜던트. 사람 관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형 언어는 폰 노이먼 아키텍처를 그대로 모델링해서 언어로 한 거잖아요. 즉 A는 100, 뭐 B는 200 그러면 그 각 값들이 이진수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진수를 10진수, 뭐 문자라고 정의된 것은 문자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1대1 매핑처럼 고급 언어로 매핑시킨 것이 명령형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고급 언어들은 포트란, 뭐 코벌 이런 언어들은 그 컴퓨터 내부에서 폰 노이만 구조인 CPU하고 레지스터 램하고 그렇게 데이터 저장 방식, 또 명령이 기계 명령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하고 무관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는 일단 우리가 컴파일러 개발하는 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 우리가 주어진 인공지능 문제를 틱택토 프로그램이라든지 8퀸 프로블럼이라든지 뭐 심플하게 한다면 그런 인공지능 문제를 가장 빨리 잘 기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이 알고리즘 기술되었을 때 언어로 이렇게 작성하기 편한 고급 언어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즉, 이 언어를 설계하던 시점부터 언어 설계 완성이 될 때까지 폰더맨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떤 약간 함수형 언어 같은 경우에 어타믹 심벌, 또 리스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CPU 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어를 설계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관련이 없이 언어를 설계한 언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네.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는 그 인공지능 분야를 위해서 개발된 언어인데 어떤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예전에 기계 번역이라든지 어떤 패턴 인식이라든지 주로 인공지능 문제가 그 논리형 언어, 함수형 언어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틱택토, 그 에이퀸 프로블럼, 요즘은 체스죠. 체스 바둑 문제죠. 이런 문제를 프로그램 작성하기 편한 언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인공지능 문제는 뭐 옛날하고는 같을 수는 없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요즘의 인공지능 문제를 풀 때는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하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실제 엔진들은 뭐 CC++로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SVM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션 이런 핵심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C++로 개발되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 레벨에서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파이썬 플랫폼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요즘은 되어 있죠. 또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필요성? 네, 객체지향 언어는 등장하게 된 배경이 소스 코드 라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예. 그래서 예전에 C 언어 중심으로 개발하던 시절에는 C 언어 함수 정의하는 게 C 언어잖아요. 함수 개수가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50개, 100개가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일 하나요? 파일을 쪼개요. A.C 10개 함수, B.C 뭐 15개 함수, 뭐 C.C 뭐 7개 함수 이렇게 함수 쪼개는 이런 형태를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라인 수가 여러분들 뭐 요즘 큰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잖아요. 만약 뭐 게임 회사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수십만 라인 그럴 텐데 은행에서 뭐 입출금하고 이런 프로그램 짠다 뭐 수백만 라인 이런 데인데 관리가 안 돼요. 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부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 방법론도 이제 매우 중요해지죠. 그래서 설계 방법론도 옛날에는 객체적 개념이 없을 때는 구조화된 설계를 하다가 구조화된 설계 가지고 미흡해 라인 수가 길어지면서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객체지향 설계에 적합한 고급 언어로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네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명령 함성 롤링 언어가 다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진 않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국방성 나사가 미국 국방연구소로서 매우 첨단 기술을 가진 연구소잖아요. 저기 우주 스페이스 셔틀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화성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때 이제 매우 다양한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우 그 상이한 코드들을 작성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 우주 스페이스 셔틀 제어하는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각 연구원들은 뭐 자기가 맡은 요 문제만 코딩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어를 뭘로 하라고 고정을 해놓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각 팀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뭐 기계어를 쓰든 뭐 C++를 쓰든 뭐 포트런을 사용하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언어들이 대표적이었으니까 리스를 사용하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안에 인티그레이션 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언어가 뭐 A다라는 언어가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각 언어로 작성한 코드들을 라이브러리화 해야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 함수 콜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로 인티그레이션 해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그 우주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제약이 좀 많아요. 제약이 많아서 라이브러리 함수의 인터페이스, API 요즘 소통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UI, UX 그런 것처럼 인터페이스 지원이 각 언어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여러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라이브러리 함수콜 하는 형태. 근데 여기에 추가로 설명한다면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 언어로 작성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로 했을 때 인티그레이션 하기 편한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많이 콜 하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 있는지 여러분들 고려할 필요가 없죠. C++로 만들기도 하고 고, 스칼라로 만들기도 했고 자바로 만들기도 했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만 파이썬 환경에서
실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콜하기 편하도록 패키지 모듈 있잖아요. 패키지 모듈. 인스톨 뭐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면 여러분들 잘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엔진들 함수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실행하기 편하고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거죠.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피에로는 질문이 있네요. 피에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이다랑 대용되는 그런 언어인데요. 에이다는 미국 방송에서 만들었고, 뭐 피에로는 IBM에서 만들었고, 전 이건 이정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제약이 거의 없는데 피에로는 고급언어로서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얘기를 할게요. 객체지향 언어 장점, 단점? 객체지향 단점. 객체적 언어의 원래 출발점, 필요성이 뭐라고 그랬었죠? 수만 라인, 수십만 라인, 수백만 라인 이렇게 소프트웨어 라인 수,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에 매우 장점이 많잖아요. 거꾸로 나는 라인 수가 한 뭐 5라인, 뭐 13라인 이런 프로그램 짜고 싶어. 그걸 객체지향 언어로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 배울 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 짤 때는 객체적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걸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또는 이제 뭐 만약 과학계산을 주로 하는 그런 요즘도 물리화학이라든지 전기공학, 뭐 전기 배선하고 뭐 같은 이런 분산 처리라든지 분산 처리 기상 예측하는 거, 오늘 비 올지 놀랄지, 그냥 제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은 과학 계산을 매우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에는 뭐 객체지향 언어에 사용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의 과학 계산용으로는 객체지향 언어가 단점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함수 언어의 반복문 대신 재규함수 부분이 파이썬 재규함수 구현했을 때 부분은 네, 이 리커시브 함수는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계산하는 게 사실 뭐 간단하잖아요. n 팩토리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 for 루프 하나로 돌리면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 메인 메모리를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리커시브 함수로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매우 많이 사용해. 왜? 함수 한번 콜할 때마다 함수 실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n 팩토리얼 콜했을 때 한 셋이 필요하고 그러면 n-1 팩토리얼 또 콜하잖아요. n-1 호출했을 때 또 한 세트, 또 n-2 팩토리얼 했을 때 이래서 메인 메모리의 그 스택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택 오버플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테스트 해보시면 알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리커시브 함수의 단점이 있고 특히 스택 오버플로 에러를 발생하기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팩토리얼 함수, 팩트 함수 발생할 때 로컬 배열로 더블, 인트 또는 더블 배열을 그냥 큰 걸 아무거나 하나 잡아 놓으세요. 그 함수 콜할 때면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더 빨리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언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고요. 자, 네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 이 부분 인공지능분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함수 혼합형 언어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널령 언어의 객체적 특징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죠. 널령 언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패턴 매치 기능이에요. 패턴 매치. 이게 널령 언어 뒷부분에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 텐데
패턴 매치 기능이 매우 가장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함수형 언어나 뭐 명령형, 객체적 언어에서 그 언어들에 비해서 패턴 매치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논리형 언어의 그 핵심 부분 있잖아요. 핵심 부분이 패턴 매치를 이용해서 이 언어가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C++를 잡았을 때는 그 regular expression 기능이 있었나요? 그게 필요하면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으면 그걸 사용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명령형 언어, 객체적 언어, 함수 언어는 패턴 매치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파이썬 사용하면서 regular expression 기능이 있죠. 패턴 매치 잘 되죠. 그런 파이썬에서 패턴 매치 기능 뭐 사용해본 학생도 있고 아직 사용 안 해본 학생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regular expression 정규식 패턴 매치 기능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패턴 매치 기능들이 요즘 언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 스위프트, 뭐 코틀린, 러스트 이런 것처럼 최신 언어들은 파이썬처럼 패턴 매치 기능이 파이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패턴 매치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으면 논리형 언어의 특징이 이 언어에 혼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객체지형 언어에서도 뭐 파이썬도 이제 객체지형 플러스 명령형 플러스 뭐 함수형 논리형 언어 기능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혼합형 언어인데 객체지형 언어도 새로 스칼라라는 언어가 이제 자바의 슈퍼셋으로 개발된 최신 언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를 알고 있으면 스칼라도 공부를 해서 스칼라를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스칼라는 자바에서 개발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바의 단점이 되는 아까 누군가 자바 단점 질문한 학생이 있었네요. 자바의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함수형 논리형 언어 기능 그리고 보완해서 스칼라로 슈퍼셋을 만든 거거든요. 마치 C 언어의 슈퍼셋이 C 뿔뿔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할 때 그 스칼라에는 논리형 함수형 언어 기능이 추가되었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명령 언어, 객체적 언어, 코드 길이가 길어져서 탄생한 언어라고 하죠. 네. 객체적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코드 사이즈가 커지면, 라인 수가 많아지면 어떤 종류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뭐 수십만 라인, 수백만 라인을 객체적 언어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라인까지 그렇게 큰 소프트웨어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적합한 언어가 만들어지겠죠. 네. 새로 탄생한 모든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필요성이 증가되면 거기에 적합한 뭔가가 또 언어가 탄생할 수 있겠죠. 네. 폰 노이만 아키텍처, 메모리, 데이터 처리 속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네요. 이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널리형 언어에도 반복문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설명이 됐고요. 다른 질문에서 함수형 널리형 언어 차이점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 가지고 커버가 되겠네요. 폰마일만 구조 병목 현상. 폰마일만 구조의 병목 현상은 컴퓨터 구조나 뭐 시스템 관련된 수업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CPU에서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A는 100, B는 200 그러면 100, 200이 CPU 안에 안 있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 더하기 A 더하기 B 하려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200도 가져다가 덧셈을 하고 나면 300을 다시 또 매우 저장하고 이렇게 데이터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레지스터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CPU 안에 레지스터를 잘 활용하면은 그 부분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CPU 안에 레지스터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램처럼 램을 CPU 안에 레지스터로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CPU 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져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네요. 객체적 언어 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네. 함수형 언어 단점, 재기함수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객체적 언어는 명령형 언어의 일부는 아니죠. 네. 그리고 명령어로 펀너에만 등록 현상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네요. 객체적 언어 단점도 얘기를 했고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특정 언어에만 있는 구문이 있다면 그러면 그 특정 언어에만 있는 문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스위치문이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럼 스위치문이 있는 C나 Java는 스위치문 신텍스 문법이 있는 거고요. 스위치문이 없는 그런 자바 언어에도 스위치문이 있나요? 스위치문이 없는 언어에는 그 구문이 없겠지요. 그리고 CFG, BNF, EBNF 차이점은 뒤에 관련 공부를 할 때 뒤에 3, 4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할 거고요.